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세 단장을 했는데 세 단장한 화면이 또 나오네요. 성화준 매니저님, 머리 스타일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또. 네, 저도 뭐 시기 맞춰서 세 단장 한번 해봤습니다. 예. 더 젊어 보이는. 네. 갈수록 이제 스타일링을 하면 할수록 더 젊어 보이는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주말 동안 이제 미국에서 관세 서한이 이제 각국에 보내질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로서 베트남처럼 협상을 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한의 이 숫자들 하나하나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뚜껑을 좀 열어보고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보면요. 특히 반도체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 아침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깜짝 실적을 내놓았죠. 이 뭔가 관세와 실적이 맞물렸습니다. 뭘 좀 우선시해야 되고, 실적은 좋으니까 관세가 조금 나쁘게 나오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을 것인가, 둘 다 좋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다양한 이야기들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씩 좀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 네. 자, 오늘 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증시 영향을 봐야 되면은 사실 주요 종목들은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관세에 관련된 이 불확실성이 좀 재점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일단 지난주부터 예고가 좀 됐었죠.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주말 새 뭐 미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관세 협상을 빠르게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사실상 뭐 제한적인 그런 그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종국적으로 보면 이 7월 8일로 좀 예정된 상호관세에 관련된 유예 기간을 좀 앞두면서 뭐 일각에서는 관세에 관련된 이 유예 기간이 조금 더 연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2개에서 15개의 국가에 대해서 관세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세율은 특정하지 않고 임의적인 일방적인 어떤 통보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노이즈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면 사실상 이 코스피가 단기적인 수급 연속성을 좀 보이면서 좀 과일 양상에서에 대한 이 상승세가 좀 나왔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RSI 지표를 과일 구간에서 좀 이탈을 했는데, 일단 뭐 지수의 어떤 이 지지 라인의 한 3,010선 정도를 좀 탄탄하게 아직까지는 지지하고 있는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관세 리스크 관련된 영향들이 극도의 어떤 이 최악의 어떤 그런 구간들이 좀 아니라면 저는 일회성 조정 원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우리가 연초 때 그 관세 하나로 엄청나게 시장의 하락을 맛봤었는데 그만큼은 그래도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준 매니저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뭐 관세가 다시 한번 리스크가 재점화되어 가는 과정이긴 한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색깔을 좀 보면은, 야, 이번 관세는 그래도 우리 증시가 좀 힘이 세져가지고 잘 버티지 않을까? 왜냐면 뭐 상법 개정도 통과됐고요. 신정부 기대감도 있고 정책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분위기를 보면 이번에 관세 영향 혹시 안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저도 약간 좀 생각이 좀 비슷한 좀 생각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관세에 대한 영향력, 저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 좀 악영향으로 작용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한 흐름이었던, 아니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이 우려에 대한 흐름이었던, 시장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장 보시면 일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뭐 대장주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러니까 수급이 빈집이었던 종목들이라든가 기존 주도주가 다시 한번 수급을 채워가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 그러면 수급이 빈집으로 바뀌면서 빈집이 털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건강한 시장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관세 우려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는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현대차가 20만
4천원 선 안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을 그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그를 또 주가에 또 환산을 한다라 그래도 지금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다만 투자 심리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이 혹시라도 관세가 조금 영향이 크거나 악영향이 좀 더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반응을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최고치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그와 또 최저치 안에서의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갈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는 소멸될 재료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리스크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8월에 이제 서한이 좀 이제 다 보내짐에도 불구하고 또 되풀이될 수 있다. 또 이게 유예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좀 예상을 하시나요, 성화준 매니저님? 뭐 사실 진짜 통통 튀는 거죠. 거의 록비공 같은 느낌인데. 모르죠, 사실. 예. 아예 모르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시장이 조금 더 쇼크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타코 현상이라고 예. 시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8월 달에 기한에서는 좀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중심 섹터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변형희 대표님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할 때만 해도 2분기 실적 나쁜 거 오케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5%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네. 이게 내러티브였어요. 근데 금요일부터 스멀스멀 빼더니 오늘도 뺐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 눈높이가 다시 내려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이거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관세 영향이 저는 크다고 보는 게 지난주 6만 한 4천 원대 이상에 대한 과수급 부분은 외인이 좀 선도를 했는데 6천 한 400억 정도가 매수가 됐습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매도량을 집계해보면 한 2천억 정도가 좀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7월까지에 대한 이 현재 수급 동향을 봤을 때 크게 좀 우려스러운 그런 영향들이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실적의 기대치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좀 많이 낮아진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일단 뭐 잠정 실적 발표가 조정의 빌미가 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관세에 관련된 영향도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만 좀 타깃이 좀 된 것보다는 뭐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특히나 이 단기간 좀 과열 구간을 좀 거쳤던 대형주 중심의 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들이 좀 연출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이런 어떤 이 잠정 실적 부분은 세부 데이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 저는 확정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컨퍼런스 콜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인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하반기 AI 전략을 얼마만큼 좀 더 가져갈 수 있을까.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좀 받지 못했지만 AMD라든가 브로드컴의 이 HBM3 12단 그리고 8단에 관련된 공급가 시야 부분들이 향후에 이 하이퍼스케일러 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받지 못했던 HBM에 관련된 모멘텀을 점진적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고요. 여기 더해서 HBM4에 관련된 공급 협의가 현재 좀 진행되는 관점에서 지금 사실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뭐 이 콜테스트에 관련된 승인을 좀 받아내지 못한 상태긴 하지만 지금 한간에서는 9월 말 이전에 12단 모델에 대한 콜테스트 승인에 관련된 가시성 있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내일 예상되고 있는 시장의 컨셉은 상단과 하단의 범위가 굉장히 좀 큽니다. 밴이 너무 넓어요. 네, 상단이 한 6조 8천억 정도, 하단이 5조 6천억 정도에 대한 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1분기 실적과 좀 유사한 흐름들, 너무나 낮게 책정된 영업이익보다는 대체로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내일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관세 리스크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단기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포인트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 전망,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더 지금 들어가진 않는 거는 사실 내일 뚜껑 열어봐야 이게 뭐든지 해석이 좀 되거든요. 지금 뭐 밴딩이 어느 정도 나올까, 하단일까, 상단일까, 시장 여파는 어떨까?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이후도 저희가 궁금한 종목 Y에서 더 디테일한 이야기, 앞으로 전략 이야기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님, 반대로 실적과 맞물려서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도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보조금 빼고도 흑자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아주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도 좀 윗꼬리가 달린 건 아쉽긴 합니다. 근데 시사하는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서프라이즈 저도 보면서 야, 이게 드디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신호탄을 날리는가 하고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서프라이즈가 맞기도 하고요. 뭐 안쪽을 좀 들여다보더라도 뭐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뭐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은 좀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실적을 반영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구조적인 요인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이 북미 시장에서의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실적에 좀 반영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또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삼성 SDI라든가 또 주요 기업들도 이에 대한 수혜를 또 연계해서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이건 단순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만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 또 이것 또한 또 하반기에 뭐 삼성 SDI, 뭐 SK온이라든가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또 보조금 수혜가 연계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수혜와 동일하게 다른 배터리 기업들에도 수혜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하반기 K 배터리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는 좀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과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또는 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의 이 수혜가 겹겹이로 쌓이면서 조금씩 흑자 전환,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의 실적 상향치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동을 걸 준비라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빠르게 또 시장의 수급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중국향 배터리에 대한 뭐 경쟁력도 좀 딸려 나올 것 같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게 또 폐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것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으나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전기차 고부하 가치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 향상은 조금 더 다른 기업들까지도 놓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의 회복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두 섹터에 대한 전략도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관세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먼저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반도체 섹터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좀 다시 좀 가지고 왔는데 이수페타시스를 이 시간에 네. 두 번 갖고 오셔서 두 번 다 목표가 달성하셨죠? 네네. 야, 이번에도 좋다. 네, 일단 실적의 기대감들이 재차 좀 유효하다는 점. 특히나 우리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차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전망치가 대폭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엔비디아가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블랙의 울트라의 양산들이 구체화가 좀 되는 시점이라면 HBM의 공급 물량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맞물려서 MLB 기판의 수요는 연속성 있는 증가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 확장 기대감들이 이수페타시스의 업사이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이전 고가 대비에 대한 수급 연속성들은 저는 점진적으로 더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기존 49,000원에서 다시금 56,000원으로 좀 상향해서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로는 4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갖고 왔다 하면은 항상 목표가를 달성하는 변영희 대표입니다. 이번에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님, 네. 자, 우리 봐볼 만한 종목 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방금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풀어드렸다 보니까 꿈의 배터리 전구체 관련주 한농화성 좀 주목해보자 전구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장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재료로 보이진 않죠.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배터리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이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선 이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을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주요 기업 뭐 CATL이라든가 뭐 삼성 SDI도 상용화를 좀 빠르게 이끌어내겠다라고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이 전구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 및 음극재 소재 개발에 나섰던 한농화성이 아마 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도 고점 대비 지금 저점에서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수렴 구간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수렴 구간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거래량 동반 또는 테마성의 흐름이 수급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재차 1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기차 시장에 투심이 많이 좀 위축돼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시장 살아난다? 그럼 전구체가 일단 불을 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표주 한농화성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농화성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발행 임박, 스테이블 코인 오늘 오랜만에 또 보겠습니다. 관세와 실적, 우리가 앞서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아직 확실한 해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오늘 좀 정책으로 쏠린 하루였습니다. 스테이블 발행 허용을 방향으로요. 이제 은행, 비은행에서 긍정적인 반응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흐름, 스테이블 코인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잡아 보시죠. 먼저 변영인 대표님, 네. 단화는 뭐 상표권 출원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를 좀 부양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뭐 상표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오는구나 그 시기가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되게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상표권 출원 같은 모멘텀이 좀 중요한가요? 네. 일단 최근에 특허청이 발표됐던 내용의 데이터를 보면 상표 출원 횟수가 한 275건으로 좀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최근 한 3개사들이 나란히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는 발표가 좀 나오면서 단기적인 수급을 좀 반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을 선제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의 다각화 방향성,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제도가 공식화된다면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발행과 관련된 어떤 신사업을 구상하는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수급의 연속성으로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통상적으로 상표 출원이 되고 난 이후라면 한 1년 정도 이상이 소요된 상태에서 등록 절차를 좀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출원한다고 해서 뭐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다 이 부분보다는 정책의 현실화 관점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도 한 7월 14일로 좀 예정되고 있는 뭐 크립토 위크에서 미국 하원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3법에 대한 통과 여부가 좀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국내 경우에서도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뭐 기본법 발의 이후에 이번 뭐 7월에도 혁신법을 좀 발의해서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부분들이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7월 한 중순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순환매 수급으로서에 대한 연속성을 조금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성화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우리가 지난 스테이블 코인 1차 파동을 한번 봤을 때는 여기 변동성이 꽤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주 접근으로 좀 봐야 될까요? 뭐 다날, 네이버, 뭐 대형 그룹주, 뭐 더 나아가서 뭐 금융주도 이제 봐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포트에 담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반, 그리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 반 정도 이렇게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 잡아간다. 일단은 과열 구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겨두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실 이 상표권 출원이라는 것 자체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본격 사업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사업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 사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의 이 테마성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로는 기대감의 파동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체에 대한 파동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실적에 대한 파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 기대감의 파동이 한 차례 나오고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실체를 찾기 이전의 종목들이 많이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 실체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리스크는 저는 기대감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서도 실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그 실체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을 돼서 뛰려면 운동장이 필요해요. 근데 현 시점에서 운동장이 정확하게 갖춰진 게 많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거래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네이버페이가 업비트랑 또 협약을 맺는다. 그랬더니 업비트가 빗썸하고 우리 협업 관계 유지해 볼게. 이렇게 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뛸 수 있는 운동장, 어쨌든 결제와 정산에 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발행보다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기반을 다져주는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운동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운동장이 갇혀있는 종목 물지 궁금해서 성화준 매니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전에도 우리 야간투자본부 통해서 이 운동장 갖고 있는 기업 우리기술투자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또 두 자리 상승세를 또 이끌어냈었는데, 오늘은 우리기술투자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고 최근에 시세 또 받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카페24 한번 좀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제 플랫폼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단순히 결제 플랫폼뿐만 아니고 주문, 정산, 뭐 해외 송금까지 그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정산
정산 시스템이 같이 적용이 된다라 그러면 수익도 같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까지 딸려 나온다라는 점에서 저는 카페24가 좀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뭐 해당 기업에서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재료를 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이런 재료들까지 들리고 있다 보니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 못한 카페24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2,000원 기술적 구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운동장 갖춰져 있는 종목 카페24였습니다. 목표가 55,000원이었습니다. 자, 변영희 대표님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달리는 말에서 다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52주 신고가가 좀 나왔고 일단 고점 대비에 대해서 일부 상승폭을 좀 반납한 14%대 하락을 14%대 상승 마감을 좀 했지만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 중순까지 크립토 위크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재차 수급의 어떤 이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일단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이죠. 페이코인을 국내 최초로 먼저 상용화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발행 여건들이 해당되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시행 기반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시장 선정 관점에 대한 중장기 모멘텀들도 조금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나의 목표가 1,9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6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알까지 소개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스테이블 코인하고 조금 연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지역화폐 얼마 그리고 언제 지급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스를 아무래도 다양하게 보셔가지고 9월에 2차 지급까지 나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영향에 오늘 지역화폐 쿠콘, 웹캐시 같은 종목도 올라갔고요. 지난주부터 소비 진작을 키워드로 음식료들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음식료는 지금도 날씨가 엄청 덥죠. 거기에 또 함께 올라가는 경향을 좀 보여줘서 음식료 종목들의 연속성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지역화폐, 음식료 이 세 가지를 한번 맞물려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이제 이 지역화폐가 발급이 곧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우리가 큰 건 이미 확인을 좀 해본 상태인데 누구나 알 거예요. 테마성이라는 걸. 근데 이게 좀 펀더멘탈 관점도 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길게 볼 수도 있습니까, 여기를? 일단 이게 일회성 요인보다 조금 더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회차별로 좀 나눠서 지급을 한다는 기대감들이 그렇죠. 좀 남아있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 추경 기대감이 과하게 좀 반영이 되면서 현재는 주가가 좀 상당히 전 위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7월 21일 해당되는 이 소비 쿠폰이 좀 지급을 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일부 셀론에 의한 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에는 항상 좀 염두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포인트는 새 정부에서 해당되는 정책을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차 조금 뭐 소규모라도 연속성을 좀 가져가는 이 지역화폐의 어떤 지급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기 안에서에 대한 연속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준다면 순환매 시세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겠지만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정책의 요인이라면 일단은 저는 이 지역화폐주보다는 소비주라든가 유통주에 오히려 좀 단기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 내지는 수급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 세론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항상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음식료주가 이 소비 쿠폰과 함께 좀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 좀 넓혀볼 수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해지는데 저는 항상 이럴 때 제가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가끔 느낄 때도 있는데 현재 올라가는 음식료, 이 지역 화폐만 집중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좀 더 넓혀가도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이건.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음식료 업종들이 반응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시장의 소비 진작에 있어서에 대한 대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당 기업들의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면 또는 어떤 특정 공급 계약에 대한 재료들이 나와야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 앵커님 정리를 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입장에서는 이 여름철, 뭐 빙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에어컨 선풍기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게 같이 지역화폐 관련된 재료와 연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역화폐 시장에 대한 재료가 끝이 나도 이 소비주에 대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근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소비주가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신규 지집은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마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단 지급이 되고 곧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론 우려는 계속해서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서도 탑픽
핫픽 종목 그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 예, 저는 소비주 관련 종목에서 BGF 리테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편의점으로. 네. 일단 최근에 수급 동향 7월 3일 기점에서 13만 900원 돌파 이후에 일부 상승폭을 좀 되돌린 흐름에서 고점을 연속해서 돌파하는 모습들을 좀 재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해서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고 해당되는 유통 경로로 해서 유입되는 실적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단기적인 수급은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뭐 직영점의 어떤 이 출처 부분들은 좀 제한되겠지만 소상공인이 출점한 이 점포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소비 쿠폰에 대한 판매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목표가로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지역 화폐를 처음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지원금 받았을 때 편의점에서 팔았던 게 에어팟이었습니다. 아마 그거 보시면은 편의점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 어디서 또 잡아보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성호준 매니저님.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도 괜찮나? 코나아이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코나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지역화폐 플랫폼의 강자로서 좀 부각이 많이 됐는데 오늘 뭐 쿠콘이라든가 웹캐시 관련 종목도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집중하자 는 건 이 지역화폐 관련된 재료보다도 또 결제 플랫폼에 대한 해외 진출이라든가 또는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계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좀 재차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역화폐에 대한 재료는 조금 꺼지더라도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 기술과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한번 이 코나아이를 한번 좀 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2,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나아이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성호준 매니저님, 네. 또 오늘도 무료방송 가셔야죠? 그렇습니다.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책 수혜주를 해야 되나 관세 수혜주를 해야 되나 지금 내가 3분기에 좀 실적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어지러운 순환매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40분에 유튜브에서 성호준 검색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세대 정책 궁금하신 분들은 성호준 매니저의 무료방송 가셔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종목 와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변영희 대표, 성호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